시간 잡아놓는 것들 많이 획기로. 안녕하세요. 민지야, 안 자고 지금 뭐해요? 안녕하세요. 먹는 중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민지 엄마랑 같이 안녕하세요. 들어요. 안녕. 이 방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조금 나태해지고 느슨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느슨해진 마음도 다잡고 할 겸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안내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교과서랑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쉽고 간단한 초등학교 교과서 공부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공부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공부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뼈대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쉬워지고 간편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먹으면 작심삼일로 해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저도 작심삼일로 끝나서 되게 자괴감도 들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그게 지속되는 시간이 2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자 한다면 2일에서 3일 안 동안 내가 어떤 거에 자극을 받거나 나에게 꾸준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을 더 높이 사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자꾸 줘야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 다행이다. 그런 방법을 바꿔서 내가 3일마다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꾸준히 아이와 공부함에 있어서 학습과 독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훨씬 더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현실 점검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 점검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의 순서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문해력이 너무나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녀도 초등학교 선생님의 대부분들이 아이들이 대부분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잘 나온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잠깐 짧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공부법과 학습법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이거 그른지 너무 큰데? 판단할 새도 없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나왔던 정보와 지금 나오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 많은 정보 안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정보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의 학습과 공부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과 독서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히 정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무언가의 내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뼈대의 본질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뭐 공부법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것 중에서 공통된 부분에 관련한 공부법과 학습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습관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초등 시기이고 모든 아이들이 실수와 이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중학교 때 완벽한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버려야 할 습관들, 공부할 때, 독서할 때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인 브레인 스마일 학년별로 교재가 작년이랑 조금 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구멍이 없이 가져가게끔 교과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랑 중학교 사회과학 전과목 목차를 다 캡처해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면서 아이들이 학습 어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목차를 자꾸자꾸 보다 보면 학년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 그리고 문제집을 볼 때 단순히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찾아내고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와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갈수록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교육 현장 역시 독서 교육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깊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서울 어느 학원의 초등학생 독서 논술 수업. 오늘 읽을 책은 족보, 즉 조상과 핏줄에 대한 창작 동화입니다. 족보, 족발, 보쌈. 족보를 음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 문장 이해부터 쉽지 않습니다. 상놈이 뭐지? 벼슬이 높고 상놈이 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상놈이 높죠. 자, 여기 배우자 물어보자, 배우자. 엑스트라 같은 걸로 나와갖고 연기하면서 촬영 같이 돕고 뭔가 TV에 나오는 사람. 노벨 문학상 깜짝 수상에 힘입은 독서 열풍. 하지만 자녀에게 책을 읽히려던 부모들은 서점에 앞서 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딱 보면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좀 어려움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가 좀 깊이 있게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 최근 조사에서 초중고교 선생님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예컨대 시발점을 욕으로 알아듣거나 금일을 금요일, 사흘을 사일로 착각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한자어 등의 어휘력 부족을 곧바로 문해력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은 글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기회가 이전 세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10% 이상 줄어든 반면 인터넷 이용 시간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상 정보는 수동적으로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을 준다면 인쇄 매체를 통한 정보 경험은 내가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인들 역시 10명 중 6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등 문해력 저하는 특정 세대를 넘은 사회적 고민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작가의 노벨 문학 작가의 보셨나요, 어머님들? 잠시만요. 이게 작년 10월 뉴스더라고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잠깐 사람들이 독서 붐이 일었다가 다시 그 독서 붐이 사그라들고 있고 그 독서 붐 때문에 엄마들이 학원에 등록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거나 논술학원에 붐이 일었다고 해요. 근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아이들한테 학원에 보내서 떠밀려서 학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독서 습관은 철저하게 집에서 내가 스스로 책을 읽고 내 스스로 읽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나중 돼서 어려운 책을 읽거나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이 결여되면 책을 통해서 배움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사 중에 놀라웠던 건 초중고 선생님들이 90% 이상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90%면 거의 100% 아닌가요? 이러한 대답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연간 학생의 독서량은 10년 동안 5건이 줄어서 13.9%밖에 9%가 줄었는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여기가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년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은 8시간, 2배나 늘었어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생활 패턴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측을 하고 그러한 점검들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방법적인 면을 아이들과 함께 방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터넷이나 노출 시간은요, 핸드폰 노출 시간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되고 싸우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결심을 하고 바뀌고자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핸드폰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할 일을 하고 나서 핸드폰을 하게 한다든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방향성을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패하는 걸 과정으로 삼아서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보고 제안해보고 하면서 아이들과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대신 독서를 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점점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낮아진 문해력은요, 영상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무방비하게 인터넷에 노출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들이 정말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고요. 책을 읽어도 어머님들 상담이나 이런 거 전화해보면 만화책, 이야기책, 문고책, 이거만 읽고 끝이거든요. 지식책은 대부분 읽지 않아요. 근데 지식책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못 읽는 일도 아니거든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지식책 읽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지식책을 읽는 게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부터 집중력이 생기는 거지 지식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 아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을요, 반드시 구분하셔서 내 아이가 만화책을 몇 프로 읽는지, 이야기책을 몇 프로 읽는지, 이야기책에는 문고책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흥미 위주의 책들. 그리고 내가 교과서와 관련된 지식책은 어느 정도를 읽는지, 비율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 비율을 조절하면서 만화책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화책이랑 이야기책의 비율은 조금씩 줄이고 아이가 조금 학습에 관련되거나 지식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양들을 점점 넓히는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과 이야기의 어휘는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가 막히는 어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사회과학 역사에 관한 책들은 어휘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읽기가 싫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당연한 마음을 인정하고 책은 반복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복을 통해서 한 번 읽었을 때는 10%, 두 번 읽었을 때는 20%, 내가 반복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독서이구나라는 인지를 아이한테 시켜준다면 아이들이 지식책을 읽을 때 조금은 더 덜 버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와 만화책을 위주로 읽는다면 그걸 아예 처음부터 끊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거 2권을 읽으면 지식책도 반드시 2권을 읽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조율을 하고 만화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질은 똑같거든요. 핸드폰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을 아예 처음부터 핸드폰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점점 핸드폰 노출 시간을 줄이고
책과 공부를 읽는 시간들을 조금 조금 늘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이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이요, 너무나 많고요.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찾으려고 서점에 봤는데 국어 문제집이 읽기, 쓰기, 교과서 문제집, 독해 문제집 6, 7종이 되고요. 출판사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도 연산, 교과서 수학,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지치고 숙제하는데 지친다면 결국에 이 아이가 진짜 해야 될 독서는 하지도 못하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에 다니기 싫어하거나 공부하기 싫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가 3학년이면 3학년에 가장 집중해야 될 학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준을 삼아서 이 정확한 기준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학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예체능 학원만도 두세 개 다니고 집에 오면 거의 6시, 7시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예체능 학원은 상관이 없지만 1, 2, 3학년 때 누구나 다니는 예체능 학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잠깐 학원에 다니려고 보내는 학원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 1년 동안 다니는 걸로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걸로 뭐가 변화되거나 미술학원에 다니는 걸로 뭐가 변화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원에 보낼 때도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서 끝까지 악기 하나를 6학년 때까지 몇 년 동안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학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쳐내셔야 되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아이들이랑 10년 동안 수업을 하잖아요. 결국에 책을 읽었던 애들이 이해력이 훨씬 높고요. 책을 읽었던 애들이 무언가 하나를 알려줘도 10개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학원에 다는 친구들이 조금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학원에 열광해서 더욱더 많은 학원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알아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중요하지만 수능 강사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뇌과학자 이런 분들은요 모두 다 독서를 하라고 하거든요. 서울대 간 학생들마저도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명확하게 독서를 하고 또 뇌과학자도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독서가 중요한 건 알지만 항상 독서는 배제되어 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학원비로 쓰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어머님들. 근데 이 100만 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40대, 30대 35세, 40대, 뭐 50대까지, 40대까지는요, 아이들의 학원비 때문에 정작 나의 노후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학원비가 100만 원이며 50대 50으로 나눠서 정말 보내야 될 학원을 추리시고 50만 원을 지출하시고 내 노후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지금 노후가 평균 연령이 24년 기준으로 90세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제가 45이니까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15년 길어야 20년. 하지만 65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35년 동안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만큼 모아져 있고 얼마만큼 노후에 나는 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학년 때 학원을 여러 개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투자해야 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진짜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서 아이들은 그냥 원래 된 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이때까지 아이들은 눈으로 글자만 읽는 독서만 했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등장인물이 되어보거나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책을 썼을지, 또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울 만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점을 있고, 이러한 사고하는 독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하도록 독서하는 방법이나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집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이 무언지를 찾아보고 그 방향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집을 푼다면 처음에 물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고 정착이 된다면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고요. 생각은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면 아이들이 긴 지문을 읽어도 내가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을 수 있고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지문 하나, 등장인물의 행동 하나, 장소, 오전, 오후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겉핥기식 공부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공부가 정말 원해서 절실해서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끌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가 방법적인 걸 알려주고 그 방법적인 걸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아이한테 우리가 동영상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영상을 듣고요. 이 영상이나 교육 정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어머님들은 헷갈리지 않고 아이들의 학업이나 독서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질문 주세요. 제가 이제 수업하거나 아이들 방법 제시해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찾아보면요. 미친 효율로 합격하는 공부 전략법, 4월인의 공부법, 7번 읽기 공부법, 암기의 기술, 학습의 재발견, 완벽한 공부법,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공부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이나 사례들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그런데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는요. 그냥 그 한 아이의 사례일 뿐이고요. 그 아이와 내 아이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아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오은영 박사님 나오고 하는 보더라도 그 아이들은 정말 문제성이 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대하는 방법과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과 스타일도 모두 다 다르고요. 그러한 정보를 들을 때는 아, 나는 하나의 사례를 접했구나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아이와 내 아이의 성향을 비교해보고 내 아이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야지 거기에 나온 대로 무조건 무작정 쫓아가다가는 내 아이만 힘들어지고요. 나도 중심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서 아이도 힘들고 엄마만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근원적인 방법들. 그 본질은요, 어떻게 찾냐면 이 책에서도 반복되고요. 이 책에서도 반복되고 여러 가지 책에서 반복되는 뼈대가 바로 본질이에요. 여러 책에서 반복된다는 건 누구나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책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캐치하시고
그 세부적인 나머지 다른 짜질짜질한 내용들은 내 아이의 성향과 비교해서 접목시켜보는 방법으로 내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공부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는요, 저희 아들도 되게 호기심이 많고 뭐가 있으면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딴짓거리를 하고 나는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책상부터 깨끗이 아예 그냥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공부할 책이랑 연필만 놓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책 읽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이랑 30분 정도는 각자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거예요. 근데 서로 책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고 글까지 쓰는 걸 한 번에 아이한테 하게끔 한다면 아이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부든 독서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를 어느 정도 클리어하면 그 단계를 조금 추가해서 점점 2단계를 익숙하게 해주시고 2단계가 70%, 80% 익숙해지면 3단계를 2, 30% 추가해서 2단계는 낮춰주고 3단계의 비율을 올리면서 점점 계단식으로 아이한테 능률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자 스스로 책 읽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고 있고 30분 동안에 이렇게 두꺼운 책, 제가 막 소개해드린 책 있어요.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도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긴 글을 무조건 읽는 힘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한테 이 책을 스스로 읽기를 기다려줘봤자 아이들은 읽지 않는다. 차라리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는 좋은 경험들이 한두 개는 있어야지만 책을 읽는 힘이 생길 수 있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사회와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는 지식책을 읽는 시간을 30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마음 잡고 얘네들을 주말 동안 4, 5시간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못 외우면 단어를 4, 5시간 해서 못하는 구멍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바짝 하면 나중에 평일에 30분, 1시간 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과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깨끗한 환경, 책상 환경을 만들어주고 집 안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그러한 환경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군지에 있는 학교랑 그렇지 않은 학교랑은 저도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를 공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능력이 된다면 그러한 환경 때문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맹자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환경에 의해서 아이의 자아나 사고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원 뺑뺑이 대신 독서할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어린들. 집에 오면 매일 6시, 7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독서는요, 시간 날 때 독서를 하려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독서할 시간을 그냥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또는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시간을 아예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지금 급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독서할 때 처음에 대충 한다고 혼내지 마세요. 그냥 한두 권 읽은 거를 칭찬해 주고 독서를 30분 앉아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해냈네? 과정을 칭찬해 주고 책 2권 읽었네? 1권 읽었네? 라고 해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1단계 작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30분 책을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 책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거나 글을 써본다거나 질문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고요. 주말 되면 체험학습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이 독서라면 하루에 30분 빼는 거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이게 1, 2학년 때는요, 주말에 노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 체험학습 보내고 경험이 중요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꼴을 볼 수 있다면 변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아이가 주말에 놀거나 방학 때 노는 게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주말이든 방학이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몸에 체화된 대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은 그럴 수 있지만 3학년부터는 3학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내가 평일에 하지 못했던 과제를 하거나 책 30분 읽는 건 24시간 중에 1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말이나 방학 때 조금씩 3학년 때 공부 시간을 1시간 확보하고 3학년 2학기 때 2시간 확보하고 그다음 4학년, 5학년 때 점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근데 이 확보하려고 아이랑 이야기할 때 어머님들이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되고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3학년이 되면 교과서가 10개가 늘어나고요. 10개가 늘어났다는 건 아이의 공부량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많아진 공부량을 1, 2학년 때 공부한 양으로 절대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되게 좋잖아요. 이유가 좋잖아요. 교과서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평일 이외에 주말과 방학에도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에게 확보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와 반복은 조금 연결된 건데요. 아이들은요, 한번 눈으로 보거나 문제집을 풀고 내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보는 걸 싫어하고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주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기 또는 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 스마일에서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항상 먼저 찾고, 그리고 학습 목표에 관련된 뼈대들을 계속해서 외우는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걸 말로 못하면 넌 모르는 거야. 그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공부야 라고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 눈으로 보고 대충 안다는 건 착각이고, 이 착각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안 해요. 보세요. 내가 한 번 눈으로 보고 안다고 착각했어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야. 알 때까지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내가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걸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저는 시험 문제도 이제 채점할 때 그것도 물어봐요. 몇 개 틀릴 것 같아? 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10문제 중에서 8개가 틀렸어. 근데 이 아이가 채점을 해봤더니 정확히 2개가 틀렸어요. 8개가 맞았어요. 근데 정말로 8개가 맞았다는 건 이 아이는 메타인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8개 맞을 거라고 했는데 5개 맞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메타인지가 낮은 부분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으로는 말하기. 모르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학습 어휘나 그날 배우는 학습 목표에 있는 단어들은요, 어떠한 의미인지 말하고 수업을 듣게끔 시키세요. 그래서 메타인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반복하게 하고, 이 반복을 통해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은요, 솔직히 중학교 내신 이런 건요, 단기예요. 그냥 100m 달리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태도만 좋아도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관찰할 거고 선생님을 관찰하게 되면 아, 저 선생님은 중요한 걸 이렇게 알려주는구나라는 포인트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단기로 그 내용만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독서와 공부는요, 단기가 아니라 긴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긴 시간 동안 올바른 공부 방법과 습관을 체화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자꾸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아이에게 장착해 주셔야 되고요. 반복을 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면 반복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면 2, 30% 알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3, 40%를 알 수 있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100%를 아는 거야. 하지만 이 반복해서 볼 때 아는 건 스킵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봐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모르는 걸 반복해서 알게끔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익숙한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애들은 그냥 쉬우니까 그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구분해서 공부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은요, 자주 하는 게 좋고요. 영단어를 하루에 100개, 영단어를 10분 동안 한 자리에서 외우는 것보다 1분 동안 반복적으로 10번을 보는 게 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거든요. 뇌의 특징은요, 반복해서 들어오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공부는요, 쉽게 하면 쉽게 한 만큼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대신 어렵게 한다면 어렵게 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어렵게 기억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성태도 그렇고 공부법에 관한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이 백지 테스트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개념을 배우고 백지에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만 적어보고요. 단어가 많이 생각나면 뼈대를 잡거나 틀을 잡아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요. 3학년은 아직 안 되겠지만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A4 용지를 4등분 하고요. 첫 번째로 영어 단어를 보면서 쭉 적어요. 영어 단어만 적습니다. 내가 외워야 될 단어장이 있어요. 단어장.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만 쭉 적어놔요. 그리고 이 단어를 외운 후에 단어장은 덮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영어로 적혀져 있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한국말로 의미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적지 못했다면 적지 못한 것만 반복해서 공부시키세요. 또 전체 단어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틀린 것만 추려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요. 틀린 영어 단어만 적고 그리고 이 영어 단어를 공부한 후에 다시 의미를 적게 하는 거예요. 얘가 접히니까 여기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도 백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문제집의 개념을 보면서도 백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영어 단어를 보면서도 백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건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제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목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적어보게 하세요. 이게 처음에 100% 정확하지 않지만 적는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읽어요. 그렇게 뭐 한두 달 있겠죠. 그런데 이 적는 과정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아, 뭐가 중요하지? 생각하면서 적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점점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래서 얘가 책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게끔 책의 제목과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적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못 적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단어를 적게 하세요. 모르는 단어. 얘네들은 아는 단어만 적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처음에는 내가 기억나는 걸 적어보고 1분 줄게. 1분 동안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책 찾아보면서 적어봐 해서 책을 자연스럽게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르는 단어 한번 적어봐 라고 해서 자꾸자꾸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집어넣고요. 그 과정을 체화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는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틀리는 거 싫어하고 꼼꼼한 친구는 느리게 풀지만 제대로 푸는 거고, 또 빠르게 풀면서 조금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도 빠르게 풀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을 하나를 타깃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문제 풀어야 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또는 1, 2년 후에 얘가 어느 정도 세뇌가 된다면 이 아이는 문제를 풀면서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들을 경험할 거고요. 찾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이들은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공부 방법을 찾기 전에 문제를 풀면서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지 궁리하면서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과제량을 숙제를 하고 채점하고 맞았다 틀렸다 요거만 반복했기 때문에 저도 무언가를 배운 적이 없었고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만큼 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의 시야를 넓힐 수도 있지만 경험은 체험이나 여행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경험이 중요하고요. 독서하는 방법도 경험이 중요하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봤고 한번 해보면 나는 그 한 번 해본 방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확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단순히 그냥 문제만 푸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만 하게 된다면 그냥 똑같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공부를 하지만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 아이의 마인드에 달려 있고요. 이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는 그 아이한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자꾸 그러한 자극을 주고 방법을 두세 개씩 함께 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면 아이만의 방법을 찾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양과 중학교 때 배우는 양은요, 5배, 10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0배 많아진 양을 초등학교 때 과연 준비를 못하면 10배 많아진 양을 중학교 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절대 소화할 수 없고요. 그 많은 양들을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한다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뇌도 너무나 많은 내용은 과부하가 걸려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읽더라도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기억하고 무언가 지문을 읽더라도 이해하면서 글을 읽거나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버려야 할 습관은 계획적인 학습. 계획이요, 10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애들의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그냥 두세 개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성취감을 처음에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책 2권 읽기, 3권 읽기, 성취감을 맛보면 그 다음에 5개를 넣던지, 오전 스케줄만 잡던지, 오전, 오후 다 잡던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완벽하게 할 수 없고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도 완벽하게 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두세 개만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는
완벽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아이와 이것들을 경험하고 누적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안 돼요. 음악을 듣는 게 아이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려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으니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뇌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과들이 검증되고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는 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껌을 씹는 활동도 영어 단어를 뭐 20개 외울 걸 10개밖에, 15개밖에 못 외우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요. 얘는 공부할 때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30분, 40분 하나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나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요. 10분씩, 10분씩, 10분씩 쪼개서 해주세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독서, 사회, 과학. 그래서 1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15분 늘리고요, 15분 늘리고요, 15분 늘리고요. 그 다음 20분, 20분에서 한 과목을 점점 오래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세요. 그게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들 본질은요, 계속 반복돼요. 처음엔 할 수 있다는 마음,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래서 자꾸자꾸 본질, 반복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방법이요, 자꾸자꾸 바뀌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영상을 보고 이 방법 시도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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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포기하는 습관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찾으라는 거고요. 이 본질의 7, 80%의 방향성은 항상 아이가 함께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흥미 위주나 재미 위주의 공부를 시키면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기 싫어해요. 공부는요, 정적이고요, 재미없는 활동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자 하고 참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걸 배우는 시기인 거지. 내가 막 흥미랑 재미에 너무 익숙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공부는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요. 공부는 재미있는 아이들만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공부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아이는 5%밖에 안 되고요. 이걸 버텨내고 참고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아이가 공부 안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나 재미 위주의 공부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암기,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찾게 하던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생각하게끔 암기하게 하거나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시키세요. 이해. 그래서 어느 정도 4, 50%는 이해를 한 후에 나머지 40%만 암기하는 거랑 80%를 전체 암기하는 거랑은 효율에 있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결과보다는 그냥 과정. 내가 처음에 책을 읽지 않았지만 두 권 읽었네. 아, 오늘은 질문을 세 개 만들어 봤네.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과정, 성장의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혹시나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자세와 태도. 요건요, 저희 큰아들 때문에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데요. 우리 아들이 맨날 오징어처럼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가도 똑같더라고요. 차라리 초등학교 때 자세랑 태도를 잡고요. 이 자세와 태도는 선생님이 관찰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자세와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올바른 태도와 자세. 내가 뭐 만화책을 읽거나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식 독서를 하거나 학교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와 태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마음, 공부는 해도 안 된다는 마음, 머리가 좋아야지만 공부를 한다는 이러한 마음들은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 싹 다 버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는 유전이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론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성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거고 내가 만약에 공부하기 싫다면 공부는 머리 좋은 애들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IQ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인 거지. 머리 좋은 사람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핑곗거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3학년부터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중학교 때는 완벽한 공부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수직으로 쭉 상승하면 좋지만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향상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다가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지고 꺾이는 과정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건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장에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목차인데요. 제가 교과서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이랑 저도 책만 읽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은 책이고요.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책은 책이고 교과서에 있는 학습 어휘들은 학습 어휘대로 익혀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습 어휘를 익힌 상태에서 책을 보면요. 책을 보는 시야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일단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습 목표랑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주제에 관련된 어휘들은요, 명확히 말할 수 있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공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나비의 한 사리 관찰 계획을 내용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한 사리가 무슨 의미인지, 관찰이 무슨 의미인지, 계획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내용을 들어야 아이들이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머님들? 그건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책 제목과 교과서 목차에 나오는 어휘들은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테스트해 주시고요. 요거 자료 이따가 단톡방에 후기 넣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한 자료들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얘를 출력하셔서 그냥 아이들이랑 심심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곤충의 한 사리가 뭐야? 알을 낳는 한 사리가 뭐야? 새끼를 낳는 한 사리가 뭐야?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오늘 뭐 배웠어? 이러면 잘 대답하는 친구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은. 그럴 때는 이 목차를 펴놓는 거예요. 오늘 어디 배웠니? 라고 해서 엄마, 오늘은 자석의 이용을 배웠습니다. 그럼 자석에 붙는 물체 공부한 거야? 뭐가 자석에 붙었어? 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도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 집에서 얘기하라고. 근데 얘기하는 애들 없어요. 얘기하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화만 날 뿐입니다. 그럼 나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목차를 보여주고 핵심 내용이 아니요, 100% 아니어도 되고요. 7, 80% 이해하면 돼요. 7, 80%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의미 중에서도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교재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여기 한 살이에 관한 내용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문제 풀 때도 얘들아 중요한 건 딱 정해져 있어. 육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그 다음에 외도 육하 원칙에 포함되고 장소도 포함되고
사례 예시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물질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해서 다양한 물질이 있고 각각의 성질은 다르다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쓰임새가 같은 물체를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든 까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교과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유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제 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게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과학적 지식을 단지 시험 볼 때만 꺼냈었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자기의 영양소, 에너지를 저축하기 위해서고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도 과학적 원리가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이 과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면 과학은 재미있어지고요. 그걸 보는 순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기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변화 중요해요. 변화. 그리고 생김새 알아보고 역할, 계획 관찰 이런 것들은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 과학은 되게 관찰이 많아요. 그래서 실험이 많고 보고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관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얘도 철이 많이 어디에 붙는지 관찰하는 거고요. 나침판 만들어 봅니다. 실생활의 과학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알아야 되고요. 역할 알아야 되고요. 특징 나오잖아요. 어떠한 주제를 던져줬을 때 특징과 역할과 의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집을 풀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주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과정, 비교, 관찰, 변화, 관찰, 특징, 생김새, 생활 방식. 만약에 지문을 읽더라도 뭔 동물이 나오면 생김새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주변의 모습, 환경, 변화, 관찰, 어떤 분류하는 거, 비교하는 거, 관찰하는 거. 과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 조금 이해 가시나요, 어머님들? 감이 오나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요, 까닭이 많이 나옵니다. 까닭, 원인, 이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자꾸 찾게 하시고 지문을 읽을 때도 그러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고 최대한 지문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풀게 하세요. 문제집을 그냥 채점의 용도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방법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거 목차 보면요. 아, 3학년 때는 물체와 물질을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는 물질의 상태, 1학기 때 배웠던 물체와 물질에서 물질의 상태가 어때요? 조금 더 확장돼서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1학기를 살펴보면 아까 3학년 때 배운 물체 있잖아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혼합물도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심화하고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상태 변화도 액체의 상태 변화거든요. 이게 3학년이 안 채워지면 4학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교과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용해와 용질도 물질 섞어보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 대단원의 주제로 또 묶어서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 좀 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 산과 염기도 물질들을 구분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한 학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여러 가지 기체의 종류, 공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체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이 세분화하는 정보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키워졌냐면 자꾸자꾸 책 제목 보면서 책 내용을 추측해 보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꾸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면 세부 내용에 그러니까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이 세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근데 세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뼈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현상이 방법이, 이거를 쓸 때는 방법이 이거고, 현상이 이거고, 과정이 이거고, 변화가 이거고, 모든 글은요, 대부분의 설명문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점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목차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무엇일까요? 정의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역할 알아야 합니다. 공공권에 필요한 까닭,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공공기관 조사해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머님들. 쓰임새는 무엇일까? 육하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7, 80%는 이런 것만 잘 해결해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특징, 해결 방법 찾아보는 거, 까닥 해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원, 옛날에 시작된 시발점, 그리고 경제 교류하는 까닭, 경제하는 상황을 조사해본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교과서 목차를 보면 공부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5학년이 갑자기 사회가 초등학교 때는 어렵고, 고등학교 땐 과학이 어려운 이유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5학년 때는요,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역사가 나와요. 이게 5학년 2학기잖아요. 5학년 2학기는 전부 다 역사거든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책을 읽어서 어휘가 익숙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인도 역사를 설명해주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고 다 흘려버릴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익숙하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학년 2학기가 되기 전에 1학기부터 사회, 역사, 한국사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셔야 되고요. 6학년 때 정치와 경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학년 사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런가? 사회의 범위는 그렇게 넓어지지 않거든요. 페이지도 124페이지예요. 하지만 과학은 200페이지. 사회는 어느 정도 우리 아까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요, 훨씬 더 심화돼서 내용이 많아지고요, 양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과학이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 과학 원소 기호들 엄청 많잖아요. 물질의 종류도 많아질 거고, 그거의 특징들도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공부는 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중학교 가면 엄청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는다면 결국엔 중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저희가 7개월 동안 하면서 사용했던 교재가 사회도 독해가 먼저다랑 과학도 독해가 먼저다라는 교재였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로 선택한 게 오투 과학이랑 한끝 사회거든요. 제가 이거에 사회 독해다 과학 독해다가 뼈대 외우고 지문, 긴 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교과서의 내용이 100% 나와 있지 않았고요. 60%, 70%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아들을 보내보니, 아, 지문으로 된 문제집뿐만 아니라 개념서를 반드시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의 내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내용들을 개념서로 정리된 문제집과 자습서를 함께 풀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큰애는 시행착오니까 이런 개념서를 한 번도 보여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서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서 요 개념서도 같이 넣을 거고요. 그래서 100% 구멍 나지 않게끔, 사회과학 구멍 나지 않게끔 100%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대신 숙제가 나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 지문, 독해가 먼저다. 요거 푸는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또 한 주는 오투나 한 끝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정한 것도 사회문제집도 10종이 넘어요, 어머님들. 근데 오투랑 한끗 사회가 중학교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쓰는 교재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살펴봤더니 이따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가 독해다, 과학이 독해다 문제집이거든요. 네, 이거는 학년별로 진행돼요. 사회과학은 전부 다 학년별로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몇 자리만 받을지 신청자가 많으면 반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6학년 교과서, 한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5학년 2학기 교과서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법들은 이 뼈대 외우기를 시킨 거예요. 아이들한테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발표력도 좋아졌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는지 그 전쟁의 결과나 전개 과정, 활약한 인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첫 번째는 이 뼈대 외우기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저랑 수업하면서 외웠잖아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건 외워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학교에 갔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잘 들리고 아까 제목에 있는 어휘들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수업 예정이에요. 지금 수업하고 있고 결과가 좋아서 새 학년이 시작돼서 2월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연도를 기억해야 되고요. 뼈대 외우기를 각각 아이마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제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꺼요. 그러면 이 밑줄 끈 부분이 이 문제로 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집을 보면서 지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읽고요. 답을 찾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답 찾아요.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문제 풀고 채점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집 10권 푸는 것보다 하나의 좋은 문제집을 한두 개 선정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학이나 국어 문제집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전부 다 교과서에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그 지문을 기억하는 게 차라리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휘력도 생기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답을 찾는 과정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에 대한 감을 잃었잖아요. 중학교 갔을 때는 내가 기억한 내용을 시험을 보는 거지. 지금처럼 단원평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8종의 교과서 중에서 안 배우는 내용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수능 지문은 내가 배우지 않은 지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방향성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주는 거랑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알고 방향성을 주는 거랑은 아이한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안타까워서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 시야를 넓히고 깨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를 보면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 전쟁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찾으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게 하고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알맞은 거에는 알맞지 않은 건 X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의 왕은 선조였다라는 문제를 보시면요. 아, 사건은 어느 시대에 어느 왕과 연결되는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어머님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자호란의 결과로 뭐뭐의 관계를 맺었다. 아, 사건의 결과를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문제 푸는 결과에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기 시작했더니 육하 원칙이 중요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네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고 이해한다면 긴 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이들 문제 푸는 특징이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요. 문제에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알맞지 않은 것인데 그냥 알맞은 에서 알맞은 걸 고르거나 또는 알맞지 않은 것까지는 찾았어요. 요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읽다 보면서 알맞은 걸 찾거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지식을 꺼내야 되고 내가 무언가 글쓰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이한테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거나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업 중에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풀 때도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습관을 키워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해서 어떠한 부분이 틀렸는지도 찾고 맞으면 이렇게 O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게 자꾸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푸는 패턴을 보니까 조사 하나나 누가 했는지 인물을 바꿔놓거나 연도를 바꿔놓거나 사건의 이름을 바꿔놓거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엄마한테 싸울 때 따지는 것처럼 문제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이렇게 다 X하고 따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제 경험상. 제가 그리고 이거를 7개월 동안 교과서 수업을 해본 경험상 아이들이 아주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미리 진짜 점수를 얘기해줘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주시면 저 진짜 수업 연구 엄청 열심히 하고요. 제가 막 방법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학습 목표도 니네가 찾아라고 해요. 왜냐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지. 결국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찾아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빈맘이랑 저랑 막 4, 5년 전에 수업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 수업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는 이렇게 생태계란 무엇인가, 생태계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이 생태계를 구조화시켜서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뉘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과서 목차 봤잖아요. 그럼 생태계가 뭐야? 라고 하면 생태계의 정의를 얘기하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뉘는 것까지는 아이가 말할 수 있어야지만 아는 거라는 기준을 두시면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반복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공부 방법을 가져가야 될지를 어머님들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생물을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야기하는 거고, 과학은요, 어머님들,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액체, 기체, 고체도 구분하는 거고요. 퇴적암인지 화성암인지 기준을 두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스스로 생각해서 기준이 뭔지 찾게끔 과학을 하시면 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지도사, 그림, 지도, 도표, 사진, 얘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사회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봤더니 오투 과학 교재가 실험부터 해가지고 잘 나왔더라고요. 초등사회과학도 학교마다 출판사는 다르지만 뼈대는 똑같아요, 어머님들. 뼈대 배우는 내용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게, 아, 우리는 1단원 자석 배우는데 다른 학교는 물질 배우네. 어머님들, 여기 있는 내용은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수업했던 걸 몇 달 있다 학교에 있어도 기억해야 되고요. 한두 달 전에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면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어, 그래서 너무 막 지금 배우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멀리 방향성을 보시고 아까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하면 불안한 마음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토 과학은요, 실험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실험 관찰 가져오면 백지로 가져올 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도 애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한대요. 그만큼 일반 학교에 가면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항아리였다면 지금은 하는 애와 안 하는 애들이 극과 극이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보통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친구들도 구분하는 기준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오토과학은 실험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여기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실험 관찰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 부분을 통해서 실험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다 해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꼼꼼히 보는 과정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100% 교과서 내용들이 반영된다. 그리고 개념 이해하기를 통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되게 불친절해요. 방향성은 좋지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친절한 내용들을 이 개념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개념서 중요할 때 어머님들 이 세부 내용 다 외우지 못해요. 우리가 개념서를 볼 때 중요한 건 처음에 제목, 대주제, 소주제, 요거까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요,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그물로 마인드맵 정리하고 단원평가 문제 풀고 쪽지 시험 보고 얘가 좋았던 게 이렇게 서술형 평가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과학이랑 사회는 그림, 지도, 도표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한 끗 사회가. 그래서 중학교 교재로도 많이 선정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마일에서는 아이들 사회과학 그리고 네, 사회과학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제가 이 브레인 스마일을 국어를 같이 넣을까 계속해서 지금 두세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어설프게 대충 훑을 바에는 차라리 따로 반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반은 이 교재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국풀 나라시 하면서 빠작 교재는 하잖아요. 빠작 교재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국어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문학 독해와 국어,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설명문이나 논설문,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법과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학도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준비하든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서 마인드맵 수업과는 다르게 월 비용이 9만 원이고요. 이제 결제하는 비용은 이렇게 3개월에 27만 원, 6개월, 12개월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동생과 함께 하게 되면 동생은 수업료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오늘 동생 있으면 정말 거저죠, 거저.
제가 아까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명언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명언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명언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명언이 와 닿으면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명언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버드 도서관 명언 40개가 있었거든요. 아,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니까 하버드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명언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까에 관한 명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거다. 하지만 노력 플러스 방법도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 어머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은 성적순, 저 이거 40개 있는 거 뽑아드릴까요? 만들어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이들한테 10개씩 읽게 하려고요. 소리내서 읽게 하려고요. 자극을 주려고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그리고 현실적인 걸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막상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책에서 배운 것처럼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공은 행복성이고 돈이 다가 돼선 안 되겠지만 돈이 목적이 돼선 안 되겠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자꾸자꾸 얘기하면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벌은 돌이다. 돈이다. 지방대랑 서울대 좋은 데 나오면 그만큼 월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초등학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뛸 수 없는 게 너무나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갭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서도 할 공부들은 하기 싫지만 참고 하고 학생의 과정, 이러한 학생 때 참고 무언가를 해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성인이 돼서도 일이 다 재미있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러한 과정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지 않는다. 나의 정신과 육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꾸자꾸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방향성으로 독서와 문제집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아 어머니세요? 학부모님이 맞나요? 아, 네네. 네, 물어보세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요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아직 사업자가 없지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카드 결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한 시간에 같이 수업되는 건지 주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3학년은 이제 4학년 한 시간에 한 주는 사회 할 거고 한 주는 과학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에 한자 교재 하나랑 사회독해다 과학독해다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방법이 생기고 아이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생기고 숙제도 내주면 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그 정도는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들한테 방법적인 면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빈이가 3학년 올라가는 건가요?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지금 화요일 7시 반 있어요. 화요일 7시 반. 아니다. 근데 이거 시간 옮겨야 돼서 제가 요거는 개인톡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준이 숙제를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네, 시간은 수아가 5학년 올라가는 건가요? 4학년, 지금 4학년은 월요일 7시예요. 6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5학년은 지금 일요일 9시에 하고 있어요. 일요일 9시. 수아는 확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네, 영상만 보게 하시지 마시고 교과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요, 지문으로 풀고 찾아보고 기억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톡방에 그거 남겨주시고요.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수업 자료, 강의한 자료 드릴 거거든요. 개인톡으로. 그래서 톡방에 후기 부탁드릴게요. 후기가 너무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비초는 일요일 8시예요. 예비초사.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독서나 공부법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면 저한테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책 뭐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은이 반은 아마 하게 되면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4학년이 추가된다면. 일요일에 많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카톡으로 조금씩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